너는 끝까지 내 욕심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엄마를 집에서 쫓아낼 때 엄마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그때랑 지금이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래,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돈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엄마 찾는 거야?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고. 우리 키워준 거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희생한 척 하지 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니? 내가 엄마를 인간 취급이나 했어? 됐어. 이제 엄마랑 더 엮이할 것도 없어. 진짜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 이제 끝이야. 두 번 다시 엄마를 찾지 마라.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뿐이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주었지만 그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한 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70살 된 엄마다. 원래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지만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아이들도 다 크고 각자 가정을 이루며 나와 떨어져 살게 되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가끔은 외롭기도 하다. 우리 동네는 참 정겹다. 아침이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원에 모여 가볍게 체조를 하고 시장에 가면 단골가게 사장님들이 할머니,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하며 인사를 건넨다. 나는 그런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며 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외로움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런 작은 것들이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들이 되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조차도 마음 편히 즐길 수가 없다. 머릿속엔 온통 자식들 생각뿐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미움과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어렵게 돈을 모았고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다. 남편과 함께 야채 가게를 했었는데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좋은 물건을 골라오고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면서 손님들에게 팔았다. 장사가 힘들었지만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고 남들처럼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 큰아들은 공부를 잘했다. 나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다. 등록금이 부족할 때는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일했고 옷 한 벌 살 돈도 아끼면서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다. 둘째는 손재주가 좋아서 기술을 배우게 했고 딸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어 하던 피아노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나는 늘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나중에는 나도 좀 편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한 번도 여행도 못 가고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면서도 오로지 아이들 뒷바라지만 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안부를 묻더니 점점 돈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아빠가 남긴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다. 하지만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하는 걸 보니 이상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애가 설마 엄마를 속이겠어?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 큰아들은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 집도 너무 오래됐잖아. 차라리 팔아서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때? 나는 흔들렸다. 사실 집이 오래된 건 사실이었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고 나 혼자 살기에는 조금 큰 것도 같았다. 그때 둘째도 찾아왔다. 평소에 무뚝뚝하던 애가 갑자기 살갑게 굴더니 형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엄마, 형 말이 맞아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파는 게 좋아요. 우리도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나는 결국 아이들의 말에 넘어가 집을 팔았다. 그리고 그 돈을 나누어 주었다. 큰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돈을 가져갔고, 둘째는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며 가져갔다. 딸도 아이들 교육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래, 어차피 내가 다 쓰지도 못할 돈인데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맞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집을 팔고 난 후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 자식들은 처음엔 엄마, 불편한 건 없어요? 하고 연락을 자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내가 전화를 하면 바쁘다며 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 연락을 했다. 아들,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저도 요즘 너무 바빠요. 병원은 가까운 데 가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아이가 정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이 맞나 싶었다. 둘째와 딸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조금만 아파도 걱정하던 애들이 이제는 내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돈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더니 이제는 내가 필요 없어진 걸까? 나는 이제 모든 걸 깨달았다. 내가 평생 희생한 아이들은 결국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내가 다시 젊어진다고 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 어쩌면 나는 너무 순진했던 걸까? 가족은 결국 나를 지켜줄 거야라는 믿음이 잘못된 거였을까?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 외롭다.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다. 나는 그냥 남편이 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다.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일하며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돈도 없고 가족도 없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소연하려는 게 아니다. 나 같은 엄마들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에게 희생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결국 내 삶도 소중하다는 걸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란다. 내 남편은 살아생전 의사였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병원을 운영했고 많은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남편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돕는 일에 의미를 두고 살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찾아오면 치료비를 깎아주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나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병원 일로 늘 아팠지만 가족에게도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우리 부부는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남편은 늘 말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은 결국 아이들을 위한 거야. 부모가 힘들어도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키워야 해. 그 말에 나도 동의했다. 그래서 남편과 나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노력했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학원도 보내고 해외 연수도 시켰다.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은 크게 흔들렸다. 치료를 위해 병원비로 많은 돈이 들었지만 남편은 끝내 우리 곁을 떠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다정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엄마, 병원 다녀오셨어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엄마, 외롭지 않게 자주 올게요. 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아이들이 채워주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에 일어나 작은 텃밭을 가꾸고 남편 사진 앞에 차 한 잔을 올렸다. 그런데 점심때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저녁상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아들과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런데 막상 저녁이 되자 아들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이제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재산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산 관리? 아빠가 남긴 병원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 엄마 혼자 관리하기 힘들잖아. 그냥 우리한테 맡기는 게 어때?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처음엔 그냥 내 걱정을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말을 계속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엄마도 나중을 위해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 엄마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우리도 난처하잖아. 그러니까 병원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미리 상속 문제를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억장이 무너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아직 정정한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 오해하지 마. 우리도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엄마 걱정? 너희가 걱정하는 건 내 건강이 아니라 내 재산 아니야. 큰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챘다. 그 후 둘째와 딸도 차례로 나를 찾아왔다. 그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엄마, 그냥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서로 힘들잖아요. 맞아요, 엄마. 우리끼리 미리 정리해서 문제 없도록 하는 게 더 나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믿었던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쓸쓸함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내 지난 날이 후회되었다. 남편과 나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그런데 정작 남편이 떠나고 나니 아이들은 내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더 관심을 가졌다. 그게 너무 슬펐다. 서울의 여름밤은 유난히 더웠다. 저녁 7시쯤이었을까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우리 왔어요. 큰아들, 둘째, 딸까지 셋이 함께 들어왔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주방으로 가서 과일을 깎고 차를 내왔다. 웬일이야? 이렇게 셋이 같이 오는 거 오랜만이네. 그냥 엄마도 뵐 겸 우리끼리 할 얘기도 있어서 왔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별 의심 없이 웃었다. 남편이 떠난 후로 아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다. 큰아들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솔직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재산 관리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재산 관리라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혼자 이 큰 병원도 관리하고 건물도 신경 쓰는 게 힘들 것 같아서요. 그냥 우리한테 맡기시면 어떨까 해서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옆에서 둘째가 말을 덧붙였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저도 사업이 힘들고
형도 투자하려던 게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맞아요, 엄마. 사실 엄마 나이에 그렇게 많은 재산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우리한테 맡기고 편하게 사시는 게 낫죠.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아이들은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다. 엄마도 이제 건강 생각해야 할 나이잖아요. 재산 관리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한테 맡기세요. 엄마 모시면서 잘해드릴게요. 엄마, 솔직히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차라리 저희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말로 내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나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다. 좋은 교육, 좋은 환경, 남들보다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남편과 함께 최선을 다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잘할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엄마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관리해야 할 거잖아요. 지금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나는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내 말대로 내가 지금 가진 걸 다 너희한테 넘기고 나는 뭘 해야 하니? 나 혼자 작은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보내주는 용돈만 받고 살라는 거야.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희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아니야? 아니라고 하면 믿으실 거예요? 그래, 엄마가 믿어야 할 이유를 줘봐. 너희가 정말 엄마 걱정을 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내 재산이 탐나서 이러는 건지 엄마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니?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고 마시려 했지만 목이 꽉 막혀 한 모금도 넘길 수 없었다. 내가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줄은 몰랐다. 나는 그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새웠다. 서울 서초구, 내가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살았던 아파트.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행복한 순간들을 쌓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서명한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걸 넘겨주었으니까. 아이들은 각자의 몫을 나누어 가지면서도 처음엔 여전히 다정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 이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내 자식들이니까. 하지만 내 믿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 했다. 하지만 서류 처리가 끝난 지 몇 달이 지나자 아이들의 태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큰아들의 집에서 지낼 때였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내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밤엔 조금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당황했다. 나는 평소에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텔레비전 소리도 크게 키우지 않았다. 그런데 조용히 하라니?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작은 것 하나하나가 문제로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선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어머니, 설거지는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요. 엄마,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니야? 그냥 요양원 같은 곳도 한번 알아보면 어때?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둘째와 딸네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엄마, 이제
우리도 가족끼리만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가 여기 오래 계시면 우리 생활이 좀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이들은 내가 필요할 때는 나를 엄마라고 불렀지만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자 나는 그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작은 방에서 쉬고 있는데 큰아들이 나를 불렀다. 엄마, 우리 이제 솔직히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엄마가 여기 계시는 게 이제 우리한테 좀 부담이 돼요. 부담이라니? 난 너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잖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여기 계시면 아무래도 집 분위기도 달라지고 애들도 신경 쓰고 솔직히 우리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편하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너희한테 줬잖아. 그런데 이제 나보고 나가라고? 엄마가 우리를 믿고 맡기신 거잖아요. 그럼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살아야죠. 그 말이 결정적이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부모는 자식을 믿지만 자식은 부모를 언제까지나 책임지지 않는다. 나는 결국 내가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고 나를 받아줄 곳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처음엔 남들의 시선이 너무 부끄러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배가 고픈데 체면이 무슨 소용인가. 살아야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 골목을 돌며 플라스틱 병을 줍고 있었다. 허리가 굽어가는 것도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내 앞에 갑자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로 말했다. 혹시 어머니 아니세요? 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보았다. 낯이 익기도 했지만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와 다시 말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김수광입니다. 그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김수광. 남편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장학금까지 지원해가며 공부를 도와줬던 청년. 남편이 항상 이 친구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며 기대했던 그 아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비싼 차에서 내리는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다. 나는 순간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손에는 낡고 더러운 장갑이 끼어 있었고 몸에서는 시장 냄새가 났다. 이런 모습으로 만날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 따위 신경도 안 쓴다는 듯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그를 따라 근처의 한 카페로 들어갔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내 앞에 놓았지만 손이 떨려 쉽게 마실 수가 없었다. 수광은 나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내게 벌어진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이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 일. 처음엔 다정했던 아이들이 점점 나를 짐처럼 여기기 시작한 일. 결국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 혼자 원룸에서 살다 생활비가 부족해 거리로 나오게 된 일까지. 말을 하는 내내 수광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바보였던 거지.
친구들이 다 말렸는데도 난 끝까지 내 자식들을 믿었어. 그게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는 화가 난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그냥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나 이제 와서 돈 도움받고 싶진 않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걸 되찾아야죠. 그 사람들한테 어머니가 그냥 버려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내 삶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라는 것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수강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다.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지만 수강은 그러지 않았다. 법적으로 내가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 어머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식이라고 다 용서하고 참고만 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한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평생 후회만 남을 거예요.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아이들이 내게 한 짓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내 삶이 너무나도 억울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김수광과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때렸지만 내 안에서는 오랜만에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고 있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큰아드님의 회사가 요즘 아주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나는 놀란 눈으로 수강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회사가 어려워. 네, 내부적으로는 비밀로 하고 있지만 사실 자금이 부족해서 투자자를 데스퍼러틀리 찾고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어. 그야 어머니한테 말할 리가 없죠. 하지만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업계 소문은 금방 들려요. 지금 당장 자금을 수혈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나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내 재산을 가져갈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지. 하지만 그냥 용서해 줄 생각은 없었다. 수광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 나도 바보처럼 당하지만은 않을 거야. 그럼 이번엔 어머니가 한번 상황을 주도해 보세요. 어떻게? 수광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직접 투자자로 나서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주세요. 나는 한순간 망설였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너진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다. 좋아. 나도 내 아이들에게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건물, 수광이 운영하는 회사 회의실. 오늘은 큰아들이 필사적으로 기다리던 투자 미팅이 있는 날이었다. 나는 회의실 문 뒤에서 조용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대표님, 오늘 미팅이 잘 마무리되면 투자 확정인 거죠? 네, 저희 투자자분께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나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큰아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둘째와 딸도 긴장한 듯하지만 기대감에 차 있었다. 바로 그때 수광이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이들은 나를 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엄마, 어머니가
여긴 왜? 수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회사의 주요 투자자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엄마를 바보라고 생각했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와서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와서 변경하려고 하지 마.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접 보게 될 거야. 나는 수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 대표, 난 이 투자 철회하고 싶어. 예,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큰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다. 엄마, 그러지 마. 우리 진짜 이 투자 없으면 위험해. 위험하면? 내가 너희 힘들 때 어디 있었니? 너희가 엄마를 버렸을 때 엄마는 어디로 가야 했는데? 엄마, 우리 실수했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기회. 너희가 엄마한테 기회를 줬었니? 너희가 원한 건 엄마가 아니었어. 엄마가 가진 돈이었지. 근데 이제 와서 엄마가 필요하다고?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제발 도와줘.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엄마가 너희를 외면할 거야. 그게 너희가 엄마한테 했던 일이니까.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고 수강과 함께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 처음으로 가슴이 후련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잃었던 자존심을 이제야 되찾은 기분이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작은 원룸. 6평 남짓한 이곳이 이제 내 보금자리다. 처음에는 이 좁은 공간이 갑갑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나를 함부로 내쫓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과의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가 지났다. 처음에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아마도 내 결정에 화가 났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얼굴 봐요. 나는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무언가를 기대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몇 번의 전화가 더 오더니 어느 날 저녁 원룸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아이들이 서 있었다. 큰아들, 둘째, 딸까지 셋 다 말없이 서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나는 문을 잠시 열어놓고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다. 그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엄마 혼자 이렇게 사시는 거 우리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너희 마음이 아파. 그럼 엄마가 너희 집에서 쫓겨났을 때 엄마 마음은 안 아팠을까? 엄마,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난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엄마,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어요. 제발 우리한테 기회를 주세요.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분명 후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결정해. 너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엄마, 제발. 너희가 엄마를 버렸을 때 엄마도 너희가 없는 삶을 선택했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마. 나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문을 닫았다. 문 너머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다시 열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단지 이제라도 내 삶을 살고 싶었다. 아이들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내가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큰아들의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큰 위기에 처했다. 어느 날 저녁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엄마, 우리 정말 끝장날 수도 있어요. 엄마, 이번 한 번만 손 내밀어 주세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이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매달리며 제발 한 번만 머물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나를 외면했다. 내가 쫓겨나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을 때 그들은 차갑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제 너희도 알겠니?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엄마, 그때는 우리가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래, 너희가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그렇게 한 거겠지.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는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희를 용서했다. 하지만 모든 실수가 용서로 해결되는 건 아니야.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이제 너희가 직접 해결해. 나는 너희 인생에서 더 이상 돈을 주는 ATM이 아니야. 나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아이들은 울며 나를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를 한낱 돈줄로만 생각하는 자식들은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산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삶을.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찾아온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내 남은 시간을 내 행복을 위해 쓰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내가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집, 그리고 내가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났던 그 집. 지금 나는 다시 그 문 앞에 서 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 문을 마지막으로 나설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눈물을 참으며 짐을 챙기던 그날 등을 돌린 자식들, 차가운 바닥에 남겨진 내 자존심.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시 이 집의 주인이 되어 돌아왔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익숙한 냄새가 났지만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집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가구,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남편이 좋아했던 낡은 소파. 하지만 이곳에는 이제 따뜻한 온기가 없었다. 이 집을 완전히 바꿔야겠어. 나는 즉시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다. 오래된 가구들을 모두 치우고 벽지도 새로 바꿨다. 가족 사진도 다 치웠다. 남편의 흔적은 남겨두고 싶었지만 자식들과의 기억은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며칠 후 공사가 끝났다. 따뜻한 색의 벽지, 아늑한 조명,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새 소파.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이 된 것 같았다. 나는 차를 한 잔 우려내어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야 내가 정말 돌아온 것 같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나는 정원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이 집으로 돌아온 후 화초를 키우는 게 내 작은 즐거움이 되었다. 물을 주고 있는데 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슬쩍 고개를 돌리자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막내였다. 한동안 연락도 없던 아이였다. 큰아들과 둘째가 몇 번이고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막내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는 문 앞에서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애써 못 본 척하며 다시 화분에 물을 줬다. 하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다. 막내는 많이 변해 있었다. 살도 많이 빠졌고 옷차림도 초라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표정이 아니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와도 용서받기 힘든 거 알아요. 그걸 알면서 왜 왔니? 그래도 엄마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나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거짓말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형이랑 누나는 엄마한테 계속 찾아왔죠. 근데 저는 차마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걸 알거든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뭐하니? 엄마, 저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투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엄마, 혹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세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했던 일들이 너무 컸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해도 용서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막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그럼 한번 증명해봐. 네, 엄마. 저 꼭 그렇게 할게요. 막내는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돌아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과연 이 아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의 막내에게서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화분을 들여다보았다.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작은 화초가 보였다. 마치 지금의 막내처럼. 서울 테헤란로, 한때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빌딩 중 하나에 내 아들들이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다. 회사 이름은 여전히 화려한 간판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같이 위기의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직접 찾아가 보진 않았지만 김수광을 통해 회사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거래처들도 하나 둘씩 계약을 끊고 있어요. 그래, 결국 이렇게 됐구나. 솔직히 투자 철회만 아니었어도 좀 더 버틸 수 있었겠지만 어머니 결정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운영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마음이 개운하지만은 않네.
어머니, 혹시 후회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다만 저 애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야. 결국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잃고서야 후회할 텐데. 그리고 불과 몇 달 후 그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다. 은행의 대출금 상환 기한이 다가왔고 투자자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임원들은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직원들마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회사를 떠났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기쁘지도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안타까웠다. 그 아이들은 좋은 부모를 두었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좋은 기회를 가졌었다. 하지만 결국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욕심이 많았던 큰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늦은 밤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그 순간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큰아들이 서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항상 자신만만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수척해진 얼굴로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엄마. 나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그대로 서서 물었다. 왜 왔니? 엄마,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알잖아.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줘. 내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니? 엄마, 나도 이제 진짜 변할 거야. 진짜야.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줘. 나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너도 기억하겠네. 엄마가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때 넌 엄마를 쫓아냈어. 그리고 이제 내가 힘드니까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 진짜 다시는 욕심 안 부를게.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만약 지금 엄마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려고 온 거였다면 나는 받아줬을 거야. 하지만 넌 여전히 똑같아. 내가 원하는 건 용서가 아니라 돈이잖아. 엄마, 나 정말 달라질 거야. 제발. 너는 끝까지 내 욕심을 먼저 생각하네. 그래, 이제 알겠어. 난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엄마, 내가 진짜로 변하려면 엄마 돈 없이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 봐.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나는 문을 닫았다. 밖에서 큰아들이 비를 맞으며 한참 동안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문을 열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그를 외면할 차례였다. 그날 밤 나는 창문 너머로 큰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비에 젖은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나는 눈을 감았다. 부모는 언제까지나 자식을 책임질 수 없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했을 때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서울 성북구의 한적한 골목,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여유를 가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내 삶을 찾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다.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냉정해진 것은 아니다. 나는 아직도 자식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쉽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는 막내를 용서했다. 그 아이는 진심으로 후회했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었다. 그는 내 곁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그냥 말뿐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몇 달 동안 한 번도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고 월급을 받으면 나에게 작은 선물을 사왔다. 엄마, 요즘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커피를 배워요. 다음에 엄마가 오시면 직접 내려드릴게요. 엄마, 가게 사장님이 저보고 성실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엄마, 예전에 엄마가 해주신 말들이 이제야 이해돼요. 나는 그런 막내를 보며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 그 아이는 진짜 변했다. 하지만 큰아들과 둘째는 달랐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투자받지 못한 게 불공평했고 내가 너무 가혹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둘째는 나를 찾아와 따지듯이 말했다. 엄마,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기나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엄마가 너희 집에서 쫓겨날 때 너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그때는 그냥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럼 지금 상황은 너희가 힘들어지니까 이제야 가족이 떠오르니? 둘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제 안다.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긴다. 나는 큰아들과 둘째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다. 나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제 나에게 남은 삶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자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다시 받아줄 수 있는가?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잘못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걸까? 나는 내 길을 선택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라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